가란 말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지독한 마찰음과 함께 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얼떨떨한 통증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경악이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말라비틀어졌던 아버지가 휘두른 손바닥은 쇳덩이처럼 묵직했습니다. 성철은 경련을 일으키는 입술을 억지로 비틀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쉰 목소리를 쥐어짜 냈습니다. 20년 동안 거실 소파를 지키던 무기력한 아빠가 아닌 날카로운 목소리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왜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이 지옥 같은 공장으로 달려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그토록 처절하게 밀어내는 것일까요? 20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지독한 유황 냄새를 풍기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환기가 되지 않아 눅눅해진 공기와 그 속에 섞인 매캐한 파스 냄새였습니다. 이 지독한 냄새는 집안 구석구석, 심지어는 민준이 입고 나가는 옷감의 올 하나하나까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식당 주방의 뜨거운 증기를 견뎌내고 돌아온 민준에게 이 냄새는 안식의 향기가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절망의 낙인이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벗어던지자마자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거실. 장판의 끈적임은 민준의 불쾌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집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거실. 구석에서 돌아가는 낡은 가습기가 뿜어내는 가느다란 수증기만이 푸르스름한 가전제품의 전원 불빛을 받아 유령처럼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거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아서 가죽이 다 벗겨지고 군데군데 스펀지가 삐져나온 갈색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20년째 식물처럼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강성철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누렇게 뜬 창호지 같았고 앙상하게 드러난 뼈마디는 마치 말라 죽은 고목의 가지를 연상시켰습니다. 성철의 입에서는 일정하게 그러나 아주 힘겹게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퇴근길에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보다도 아버지가 더 무생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무생물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식물 같은 아버지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등을 굽게 만들었고 민준의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은 가방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소파 위의 남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소리가 엄마 영애가 아직 잠들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는 지독한 약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면제와 이름 모를 진통제 그리고 욕창 방지를 위해 발라둔 끈적한 연고.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민준에게 가난의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다녀왔어. 민준이 일부러 크게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그저 힘겹게 눈꺼풀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동공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의지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버지의 눈을 볼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저렇게 누워 있는 걸까?
아니, 생각이라는 걸 하기는 하는 걸까? 민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깨는 산처럼 컸고 그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가 건네주던 붕어빵 봉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달콤한 판 냄새. 그것이 민준이 기억하는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공장에서의 사고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육체만 남겨진 채 영혼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참지 못하고 발끝으로 소파 다리를 툭 쳤습니다. 제발 좀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보라고. 아빠, 사람 맞긴 한 거야? 저기서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엄마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불판 앞에서 손목이 나가도록 일하다 왔는데 아빠는 여기서 편하게 잠이나 자고 이게 말이나 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꽉 막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괴감이기도 했으며 끝내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미움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성철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민준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해명도 없는 그 무기력한 시선이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성철의 다리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보자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그는 애써 그 통증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집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엄마 영애의 손길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주방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영애는 고무장갑을 벗고 빨갛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마디를 한번 꾹 누르더니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쪼르르 물방울이 대야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민준의 방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의식이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애는 정성스럽게 수건을 적셔 소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굽힐 때마다 뚜둑거리는 소리를 냈고 허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구부정했습니다. 영애는 소파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남편 성철의 마른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리그릇을 다루듯 그녀의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 성철의 창백한 피부 위를 지나갈 때마다 옅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애는 성철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무거운 쟁반을 나르느라 기운이 다 빠졌을 텐데도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이나 원망이 아닌 묘한 슬픔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나와 거실 입구의 그림자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내일 새벽 5시에 나가야 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엄마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영애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성철의 발등을 닦아냈습니다. 성철의 발가락은 오랫동안 걷지 못해 기괴한 모양으로 굽어 있었고 발바닥은 아기처럼 부드럽기까지 했습니다. 영애는 수건을 다시 대야에 담가 짜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빠는 말이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긴 뭘 싸워. 20년째 잠만 자는 게 싸우는 거야? 그건 그냥 도망치는 거지. 세상 무서우니까 눈 감고 숨어버린 거잖아. 자식 공부시킬 돈, 마누라 고생 안 시킬 책임,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소파 밑으로 숨어버린 겁쟁이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애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그 주름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빠의 침묵을 모른다. 저 사람이 왜 입을 닫았는지, 왜 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지 너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고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느꼈습니다. 침묵이라니. 그것은 그저 죽어가는 육신이 내뱉는 무의미한 조용함일 뿐이라고 민주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태도는 마치 성철이 대단한 성전이라도 치르고 있는 영웅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애는 다시 성철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이 잠투정을 할 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엄마의 가느다란 콧노래 소리. 그 기이한 헌신이 민준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미친 거야.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것처럼 저 무능한 남자의 그림자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빛이 성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보았습니다. 엄마가 성철의 손을 닦아줄 때 성철의 메마른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소파의 낡은 가죽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요. 민주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너머로 여전히 따뜻한 물소리와 엄마의 낮은 흥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20년의 세월, 그 잠의 늪 속에서 가족의 인생은 그렇게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곧 닥쳐올 폭풍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밤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잠든 척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날카롭게 갈아낸 칼날처럼 민준의 폐부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고 그것은 마치 민준의 고단한 영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손가락 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낡은 패딩 지퍼를 턱 끝까지 올렸습니다. 현관문 앞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서리는 세상이 민준의 앞날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듯 차갑고 냉정하게 발등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민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보았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 주방의 지독한 증기에 절어 거북이처럼 굽어버린 엄마의 뒷모습,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 시체처럼 누워 무의미한 숨만 내뱉던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민주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이 가난이라는 늪에서 평생 발을 뺄 수 없어. 빚은 복리처럼 불어나는데 희망은 달리로도 쌓이지 않잖아. 민주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구인 광고지를 만져보았습니다. 단기 고수익, 단순 물류 분류, 초보 가능, 1급 40만 원. 일반적인 물류 창고 알바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걸 민준도 잘 알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이거나 아니면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 이자와 아버지의 특수 약값을 생각하면 민준에게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 막차보다 더 쓸쓸한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을 때 전철안은 고단한 삶을 짊어진 노인들과 이른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인부들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전철이 선로를 타며 내는 비명 같은 쇳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풍기는 눅눅한 땀 냄새와 낡은 작업복의 묵은지 같은 냄새는 민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엄마는 내게 항상 말씀하셨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얻은 게 뭐야? 아빠는 평생을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저 모양이 됐고 엄마는 정직하게 식당 주방에서 뼈가 녹도록 일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가난의 냄새를 지우지 못하는 걸까? 난 이제 정직보다는 해결을 하고 싶어. 그게 비록 독이 든 성배일지라도 말이야. 2번의 환승 끝에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20분쯤 걸어가자 붉게 녹슨 철문 뒤로 거대한 회색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판도 없는 그 건물은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보였고 창문 하나 없이 폐쇄적인 구조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말라비틀어진 잡초들만이 바람에 서걱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무표정하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박 팀장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매는 독사처럼 날카로웠고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오른쪽 손등에는 거친 흉터가 지네처럼 길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안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지시겼습니다. 강민준 씨? 여기 일은 간단해. 저 안에서 나오는 박스들을
규격별로 분류해서 다시 랩핑만 하면 돼.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보안이 생명이야. 안에서 본 거, 들은 거, 심지어 코끝에 스친 냄새까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돼. 알겠나? 어기면 1급은커녕 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 박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등덜미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밖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독한 냄새가 민준의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택배 상자에서 나는 종이 먼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와 톡 쏘는 산성 물질, 그리고 비릿한 금속 향이 뒤섞인 듯한 기괴한 화학 약품 냄새였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민주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상자들은 겉면에 아무런 표기도 없이 은색 특수 필름으로 2중 3중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만질 때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묵직한 무게감은 민준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벨트가 돌아가는 기계음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박스를 날랐습니다. 이 박스 하나에 엄마의 한숨이 하나씩 사라진다. 이 박스 2개에 아빠의 약값이 채워진다. 민주는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듯 더 거칠게 박스를 분류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그 지독한 약취가 옷 속으로, 머리카락 사이로, 그리고 민준의 순결했던 영혼 속으로 독액처럼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민주는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피로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그러나 이제는 신물이 나는 눅눅한 파스 냄새가 민준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공기의 결이 달랐습니다. 민준의 몸에 밴 그 창고의 냄새가 집안의 낡은 공기를 단숨에 압도하며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 끝에 묻은 붉은 흙먼지가 장판 위로 흩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늦은 정리를 하던 영애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안 되고 몸은 괜찮니? 그런데 옷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 영애는 민준에게 다가오려다 멈칫했습니다. 민준의 겉옷에서 풍기는 냄새는 단순한 땀 냄새나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는, 마치 죽음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나는 것 같은 서늘하고도 독한 향기였습니다. 영애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공장에 먼지가 좀 많아서 그래요. 씻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민주는 대충 얼버무리며 거실 중앙의 소파 곁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소파 위에 유령처럼 누워있던 아버지. 성철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성철의 뇌 속에 깊이 박혀있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지만 살기 위해 애써 봉인해 두었던 지옥의 기억이
그 냄새에 반응해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이 소파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민준의 바지 끝단에서 풍겨나온 그 강력한 화학 약품의 잔취가 성철의 코끝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성철의 감겨있던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미친 듯이 좌우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수면제와 신경억제제의 늪에 빠져 몽롱하던 그의 의식이 지독한 공포와 분노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성철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기계장치, 녹아내리는 강철의 비릿한 냄새, 그리고 아들을 구하려 몸을 던졌던 그날의 뜨거운 감각, 이 냄새가 왜 여기서 나지? 왜 내 아들의 몸에서 이 피 냄새가 나는 거야? 안 돼. 그곳만은 절대로 안 돼. 성철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혀는 여전히 바닥에 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는 낡은 전선처럼 툭툭 끊어졌고 전신은 마치 불에 달군 바늘로 수만 번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음을 직감한 아버지의 본능이 현대의학이 정의한 식물인간이라는 한계를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욕실로 들어가 물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거실 소파 위에서는 기적이자 동시에 재앙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거칠어진 숨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영애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 성철 씨,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민준아 빨리 나와봐. 아빠가 이상해. 민준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젖은 몸으로 욕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철의 동공이 번뜩이며 확장되고 입가에서는 허연 거품이 배어 나왔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은 소파의 인조 가죽을 찢어발길 듯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고개를 억지로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이 거실 바닥에 던져놓은 그 지독한 냄새가 벤 작업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성철의 눈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자책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왜 그놈들이 내 영혼까지 가져가게 둘 수는 없다. 내가 막아야 해. 그 순간 성철은 20년간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잠의 늪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20년 전 멈춰버린 그들의 죄악을 끝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20년 전의 여름은 유독 길고 뜨거웠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에 갓 세워진 천성강업의 공장 안은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쇠를 깎는 날카로운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장 천장에 매달린 대형 환풍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달궈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30 중반이었던 성철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살갗에 쩍쩍 달라붙는 줄도 모른 채 도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동업자이자 고향 친구인 학수가 낡은 선풍기 바람 앞에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아, 이제 우리도 좀 큰 판으로 놀아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 좁은 공장에서 쇠붙이나 깎고 있을 거야. 이 속도로는 애들 대학 등록금 대기도 빠듯해. 학수의 목소리에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철의 천재적인 기술력을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정직한 기술자의 방식으로는 부자가 되는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고 믿었습니다. 성철은 안경을 고쳤으며 묵묵히 기계를 조율했습니다. 그에게 공장은 신성한 일터였고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진동음은 성철에게 가장 마음 편한 음악이기도 했습니다. 학수야, 우린 기술자야. 물건 제대로 만들어서 인정받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야. 서두를 거 없어. 민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게 먼저지. 성철의 대답에 학수의 미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학수는 들고 있던 부채를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성철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학수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섞인 독한 담배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에 정말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저기 대기업에서 나오는 특수화학 폐기물들 있잖아. 그거 우리가 처리해 주기로 하면 지금 버는 돈의 10배는 한 번에 땡길 수 있다니까? 그냥 우리 공장 뒤편에 있는 노후 라인 하나 돌려서 밤에 슬쩍 처리하면 아무도 몰라. 그냥 액체 좀 버리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쥐고 있던 렌치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들어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수의 눈동자에는 열기보다 더 뜨겁고 탁한 탐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삼키며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게다가 그 폐기물들 제대로 정화 안 하고 버리면 이 동네 토양이며 물이며 다 죽어. 우리 애들이 뛰놀고 살아갈 땅이야. 난 절대 안 해. 기술자는 양심을 팔면 그때부터 끝인 거야. 학수, 너 다시는 그 소리 하지 마라. 성철의 단호한 거절에 학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험악하게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성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에이, 이 친구 이거 너무 진지하네. 농담이야, 농담. 내가 설마 그런 짓을 하겠냐? 우리 사이에 의리가 있지. 학수는 그렇게 말하며 공장을 나섰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학수는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으나 밤마다 성철 몰래 공장의 금지된 구역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 퇴근한 깊은 밤 공장 뒷문으로는 번호판이 가려진 대형 트럭들이 정체 모를 드럼통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독성 폐액들이 지하 배수구를 타고 어두운 대지로 흘러들어갈 때마다 공장 바닥은 미끄러운 보랏빛 액체로 얼룩져 갔습니다. 성철은 가끔 코끝을 스치는 기괴한 화학 약품 냄새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향한 굳은 믿음이 그의 의구심을 덮어버렸습니다. 성철은 그저 학수가 가져다주는 늘어난 수익금을 보며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갈 민준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아내 영애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정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라나고 있던 검은 욕망이 자신의 가정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한 기술자 성철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빗줄기를 쏟아냈고 천둥 소리는 공장의 슬레이트 지붕을 무너뜨릴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빗물은 공장 앞마당의 흙을 휩쓸어 내려가며 거무죽죽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성철은 새로 들어온 기계의 결함을 점검하느라 밤늦게까지 공장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5살이었던 민주는 엄마 영애가 잠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빠를 마중 나가겠다며 노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공장은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어린아이의 짧은 다리와 거센 비바람 앞에서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민준의 노란 우산은 바람에 뒤집히기 일쑤였고 빗줄기는 아이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민준은 빗속을 뚫고 공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민준은 아빠를 부르기 위해 평소 아빠가 보여주었던 뒷마당의 작은 개구멍을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학수가 비밀리에 불법 폐기물 분쇄 라인을 가동하던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메인 조명은 꺼져 있었고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기분 나쁜 웅웅거리는 진동음만이 비어있는 공간을 기괴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서움에 몸을 떨며 아빠 어디 있어? 라고 가냘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철제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공허하고 차가운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시야에 거대하고 검은 아가리 같은 기계 장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학수가 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덮개조차 제거한 채 무리하게 가동하던 불법 분쇄기였습니다. 기계 안에서는 시퍼런 스파크가 튀며 독성 고체 물질들이 으깨지고 있었고 기계 주변은 드럼통에서 새어나온 미끄러운 폐액들이 흥건하게 고여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채 그 기괴하게 움직이는 기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발끝에 닿은 미끄러운 보랏빛 액체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 민준의 작은 몸이 거대한 기계의 흡입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자비 없이 돌아가며 어린 생명을 삼키려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도면을 정리하던 성철의 귀에 아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꽂혔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소음보다도 뚜렷하고 절실한 생존의 신호였습니다. 성철은 손에 든 도면을 내팽개치고 소리나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안 돼. 성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노란 우산은 이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겨나가고 있었고 민준의 작은 다리가 분쇄기에 날카로운 회전 칼날 근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1초만 늦어도 아들의 다리는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성철은 생각할 겨를도 망설일 찰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로 던졌습니다. 기계의 전원을 차단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성철은 민준을 가슴에 꼭 품어 안으며 기계의 가동 부위와 아들의 몸 사이에
자신의 팔과 다리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두둑 하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공장 안을 울렸습니다. 성철의 뼈가 으스러지는 진동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습니다. 분쇄기 안에서 역류한 독성 화학 폐액들이 성철의 벌어진 상처 속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경이 타버리는 극심한 통증이 해머처럼 머리를 때렸지만 성철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민준을 기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가, 민준아, 당장 저리로 가. 성철의 마지막 외침은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민준은 다리에 가벼운 찰과상과 흉터만을 입은 채 기계 밖 안전한 곳으로 튕겨 나갔지만 성철의 몸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독한 폐액은 성철의 중추신경계를 빠르게 마비시켰고 강력한 압력은 그의 척추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뒤늦게 공장으로 달려온 학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친구를 보며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들통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기계를 멈췄습니다. 학수의 눈에 비친 성철은 이제 소중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불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목격자이자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검붉은 피와 공장 안에 자욱하게 퍼진 그 독한 화학 냄새. 그날 밤 정직했던 기술자 강성철은 영웅적인 희생과 함께 침묵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학수는 그 비극을 걸음 삼아 악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다리에 남은 그 작은 흉터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와 육체를 바치고 얻은 가장 고귀하고도 고통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공장은 인간이 만든 가장 추악한 지옥의 밑바닥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구멍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금속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날카로운 굉음이 되어 공장 내부를 울렸습니다. 공장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성철의 선열은 학수가 몰래 쏟아부은 독성 보랏빛 폐액과 뒤섞여 기괴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그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들은 뱀처럼 기어 하수구로 흘러들며 지독한 유황 냄새를 풍겼습니다. 으스러진 분쇄기 기계 틈바구니에서 가까스로 끌어내진 성철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 모금의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으스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안경은 한쪽 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난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깨진 유리 파편 위로는 성철의 눈가에서 흘러나온 핏방울이 툭툭 떨어져 붉게 물들었습니다. 학수는 미친 듯이 돌아가던 기계를 멈춘 뒤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려 켠 라이터의 불꽃은 그의 초조한 숨결에 번번이 꺼졌습니다. 학수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고향 친구 성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의 끔찍한 고통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사업의 파멸이 더 먼저였던 학수의 눈에 비친 성철은 이제 우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살아있는 증거물에 불과했습니다. 성철아, 왜 그랬어? 왜 쓸데없이 나서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냥 모른 척하지 그랬냐?
학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비겁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구석에 놓인 묵직한 녹슨 쇠파이프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성철이 입을 다물어 준다면, 아니 숨이 끊어져 준다면 모든 것은 단순한 기계 사고로 위장될 수 있었습니다. 학수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며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철이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학수의 바짓가랑이를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학수야, 내 아들, 우리 민준이는. 성철의 목소리는 다 끊어져가는 낡은 현악기의 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이 부서진 것보다 기계 밖으로 밀어낸 아들의 안위가 더 절박했습니다. 성철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학수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본능적으로 읽어냈습니다. 그는 남은 생명의 불꽃을 다해 학수의 귀에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인다고 내 죄가 사라질 것 같냐? 내 안경 속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 학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철은 평소 공장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기록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초소형 마이크가 장착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비틀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패를 던졌습니다. 민준이 다리 수술비랑 내 가족 평생 생계 내가 책임져라. 그러면 난 죽을 때까지 입 닫을게. 하지만 내가 잘못되면 내 아내가 경찰에 그 안경을 가져갈 거다. 학수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감옥에 가서 평생을 망치는 것보다 성철을 산 송장으로 만들어 곁에 두고 감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을 마친 것입니다. 학수는 성철의 귀에 대고 비릿한 금속 냄새 섞인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 아들은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지. 하지만 성철아, 넌 이제부터 죽은 듯이 지내야 할 거야. 내가 눈을 뜨고 단 한마디라도 입을 여는 순간 내 가족은 다시 지하실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날 이후 학수는 성철에게 강력한 신경 억제제와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후유증 완화를 위한 치료라고 속였지만 그것은 성철을 20년 동안 거실 소파라는 감옥에 가두는 투명하고도 단단한 쇠사슬이었습니다. 성철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아들의 다리를 고칠 돈을 위해 기꺼이 무능한 잠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약 기운이 전신을 납처럼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매일 밤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잔인한 침묵의 계약을 지켜냈습니다. 회상을 끝낸 성철의 눈앞에는 이제 지옥 같은 현실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벗어놓고 간 작업복에서 풍겨나오는 그 지독한 화학 폐기물의 약취. 그것은 성철의 평생을 바친 희생이 물거품이 되려 한다는 비명 같은 경고등이었습니다. 성철은 소파에 낡은 가죽을 쥐어짜듯 움켜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힘을 줘본 적 없는 그의 근육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고 마디마디 굳어버린 뼈마디는 마치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성철 씨, 안 돼. 제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몸 다 망가져요.
영애가 울먹이며 성철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았지만 성철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인 그의 강렬하고도 처절한 의지에 영애는 얼어붙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철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듯 소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제 기능을 잃어 맥없이 꺾였고 시멘트 바닥에 닿은 무릎에서는 둔탁한 충격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꿈치로 바닥을 긁으며 현관을 향해 처절하게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장판 바닥을 파고들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 붉은 피가 맺혔지만 육체적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들이 자신과 똑같은 죽음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아, 그곳은 안 된다. 그 더러운 냄새가 내 영혼을 갉아먹게 둘 수는 없어. 아빠가 간다. 죽어도 거기엔 널 보낼 수 없어. 성철은 마침내 현관 앞 신발장에 도달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났고 시야는 자꾸만 암전되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신발장 구석을 뒤졌습니다. 그곳엔 아까 민준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내던졌던 낡은 안전화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찌들고 밑창이 다 닳아버린 하지만 성철이 기술자였던 시절 가장 아꼈던 그 안전화였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화 끈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 매듭 하나를 짓는 데에도 영원 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땀방울이 눈가에 맺혀 시야를 가렸고 입가에서는 고통을 참아내려 입술을 깨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억지로 발을 신발 속으로 밀어넣자 차가운 신발 내피가 그의 굳은 살점 위로 닿았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성철의 흐릿한 정신을 바짝 깨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현관 손잡이를 붙잡고 기적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고 온몸의 무게 중심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벽에 온몸을 기댄 채 성철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현관문 너머의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는 날카로웠지만 20년 동안 그를 가뒀던 지독한 파스 냄새와 수면제 냄새보다 훨씬 달콤하고 고귀했습니다. 성철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영애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젖은 눈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이제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아주 느리지만 묵직한 한 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보도블록의 질감, 길가에 버려진 마른 낙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죽어있던 모든 감각이 성철의 뇌를 강렬하게 타격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안전화의 밑창이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내는 거친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골목을 채웠습니다. 20년을 죽은 듯 잠들어 있던 거인이 드디어 사지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집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아들이 있는 지옥의 연기만이 그의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안 돼. 절대로. 성철은 혀끝에서 뭉개지는 쉰 목소리를 내뱉으며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건 구원의 행진이었습니다. 공장의 야간 작업장은 숨이 턱턱 막히는 독한 연기와 기계들이 내뱉는 비명 같은 굉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환풍기는 제 기능을 잃은 채 쇠 긁는 소리만 요란하게 내고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뿌연 연기는 작업자들의 시야를 흐릿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따갑게 찌르는 화학약품의 잔취를 견디며 연신 벨트 위로 밀려오는 박스들을 분류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어느덧 붉은 반점이 돋아나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고, 마스크 너머로 들이마시는 공기는 납처럼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빳빳한 고액의 일당을 생각하며 민주는 자신의 감각을 억지로 마비시키려 애썼습니다. 이것만 견디면 된다. 이 지옥 같은 냄새만 참아내면 엄마의 굽은 등을 조금은 펼 수 있어. 아빠의 그 쓸모없는 약값도 내 손으로 벌 수 있단 말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입구 쪽에서 거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누군가를 거칠게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저히 이 세상의 풍경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 아빠.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박스가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공장 입구의 어스름한 나트륨 등 불빛 아래 20년 동안 거실 소파와 한 몸처럼 붙어있던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 있다기보다 앙상한 뼈마디를 간신히 지탱하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몸은 밤새 내린 비바람에 씻겨 엉망진창이었고, 민준이 아까 아버지를 원망하며 던져놓았던 그 낡은 안전화는 지늘범벅이 된 채 성철의 가느다란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얼굴은 땀과 빗물, 그리고 입술을 깨물어 흘러나온 말라붙은 피가 뒤섞여 귀신보다 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20년 전 그 명석했던 기술자의 그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서슬퍼런 안광을 내뿜으며 민준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성철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성철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20년의 침묵을 깨는 위대한 진격이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여기 왜 있어? 그 몸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민준이 경악하며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걷는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보다 죽어가는 몰골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에 대한 공포와 자책이 민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준이 성철의 부들부들 떨리는 팔을 붙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철석? 지독하고 묵직한 마찰음이 공장의 거친 기계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얼떨떨한 통증과 함께 입가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근육이 다 녹아내렸을 것이라 믿었던 아버지의 손바닥은 마치 20년 전 그날의 분쇄기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섭고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핑 도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장 가란 말이야. 이 더러운 곳에서 당장 나가. 성철은 20년간 굳어버린 혀를 억지로 움직여 피 맺힌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부성애의 무게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엄중했습니다. 성철은 민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내며 지나가던 빈 택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들을 사지에서 구해내려는 구원자처럼 민준을 억지로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 아빠도 타야지. 민준이 울먹이며 문을 잡았지만 성철은 자신의 낡은 안전화 밑창으로 택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택시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성철은 차 뒷유리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힘겹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는 천성강업의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20년을 참아온 거대한 분노와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만이 차갑고 서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천학수 회장의 집무실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방 안에는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과 고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공기의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된 그곳은 밖의 지옥 같은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학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비겁한 동업자는 이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쾅! 정적을 깨고 집무실의 웅장한 목조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학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전 자신이 어둠 속에 밀어넣었던 과거의 유령과 마주했습니다. 강성철? 내가 어떻게 학수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카펫으로 스며드는 사이 성철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안전화에서 떨어진 끈적한 진흙과 핏물이 학수의 값비싼 카펫 위로 길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철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학수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20년 전보다 더 단단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일어난 거야? 분명히 약을 먹였는데. 학수의 목소리가 본능적인 공포로 인해 뒤집혔습니다. 성철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와 부러진 안경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20년 동안 수면제와 신경억제제에 취해 잠든 척하면서도 성철은 소파 밑 틈새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녹음기로 학수의 비리 대화들을 모아왔습니다. 학수가 집을 방문해 무력해진 성철을 비웃으며 내뱉었던 불법 폐기물 처리 경로, 정치인들과의 결탁, 가리고 20년 전 사고를 은폐했던 추악한 자백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학수야. 20년이면 충분하다. 성철의 쉰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학수는 당황하며 성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성철의 수첩을 빼앗으려 했고 두 남자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거칠게 뒤엉켰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동업자들의 마지막 육탄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학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성철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키겠다는 거대한 거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학수는 성철의 앙상한 목을 조르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아, 조용히 잠이나 잤으면 너도 내 마누라도 편하게 살았을 거 아냐. 왜 기어나와서 내 무덤을 파는 거야. 성철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는 핏줄이 터져 붉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학수의 멱살을 꽉 쥔 채 자신의 품 안에서 마지막 증거인 마이크로 SD카드가 든 안경테를 학수의 가슴팍에 깊게 박아 넣듯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인생은 너 같은 놈이 건드리지 못한다. 절대로. 성철의 몸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심장은 여기서 멈출지라도 아들에게 남겨줄 이 진실의 조각들이 결국 학수를 무너뜨리고 민준의 다리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철은 마지막 숨을 깊게 몰아쉬며 학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낡은 안전화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멎고 거인의 길었던 20년 전쟁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성철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서히 눈을 감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고귀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가장 위대한 사투를 끝내고 영원히 깨지 않을 평화로운 승리의 단잠에 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지독하게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향로에서 타오르는 연기는 가느다란 실처럼 피어올라 영정사진 속 성철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20년 전 사고가 나기 직전에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복의 거친 질감이 살갗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결국 밖에서 사고를 치고 죽었냐고, 마지막까지 왜 이래. 아빠. 민준의 입술 사이로 냉소 섞인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시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났다는 경이로움은 잠시였고 그가 원수의 사무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민준에게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여조사관 소희가 조용히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성철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수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소희는 민준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하얀 손수건에 쌓인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강민준 씨,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손에 꼭 쥐고 계시던 유품입니다. 손수건이 열리자 그 안에 담긴 것은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렌즈가 박살난 낡은 안경이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아버지가 썼던,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유일하게 보물처럼 챙겼던 그 안경이었습니다. 민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태의 질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안경테의 이음새 부분을 만지다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코팅 아래 아주 작은 버튼 같은 것이 만져진 것입니다. 그것을 꾹 누르자 안경다리 끝부분에서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민주는 홀린 듯 빈소 구석에 있던 노트북에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들려오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약에 취해 잠든 척해야만 했던 아버지가 매일 밤 자신에게 속삭였던 지옥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이구나. 아빠가 가서 꽃다발을 안겨줘야 하는데 이 지독한 약 기운이 자꾸만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하지만 아빠는 잠들지 않는다. 내가 엄마랑 웃는 소리를 들으며 아빠는 오늘도 이 어둠 속에서 기록을 한다. 천학수, 그놈이 오늘 또 다녀갔다. 내일은 불법 폐기물을 어디에 매립할지 떠들더구나. 아빠는 다 듣고 있다. 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빠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을 거다.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식물인간이라고 비웃으며 이불을 걷어찼던 그 수많은 밤 동안 아버지는 사실 온몸에 신경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경 속에 숨겨진 마이크로 SD카드. 그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지옥에 유폐시키고 얻어낸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천성강업의 신공장 준공식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천학수 회장은 승리자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친환경 경영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천성강업이 되겠습니다. 학수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오는 순간 행사장 뒷문의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양손에는 피 묻은 낡은 안전화와 부러진 안경을 든 민준이었습니다. 거짓말 마. 이 살인마야. 민준의 비명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이미 준비해온 파일을 행사장 메인 컨트롤 타워에 전송한 뒤였습니다. 거대한 전광판 위로 학수의 연설 대신 끔찍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던 보랏빛 독성 폐액, 그리고 성철의 안경에 기록된 학수의 추악한 자백들이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현장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영상 속 학수 성철아, 넌 그냥 여기서 죽은 듯이 있어. 내 아들 살리고 싶으면 약이나 잘 받아먹으라고. 알았어? 준공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학수의 당황한 얼굴을 향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학수는 단상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신고 있었던 흙먼지와 핏자국이 선명한 그 낡은 안전화를 학수의 발밑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보여?
당신이 짓밟은 우리 아빠의 인생이야. 우리 가족의 20년이라고. 학수의 동공은 공포로 인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나가는 학수의 등 뒤로 민주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민주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차가웠지만 민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증명하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버지가 잠든 묘소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노란 산수유꽃 한 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묘역 주변에는 아버지를 괴롭히던 지독한 파스 냄새도 매캐한 화학 약품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싱그러운 풀 냄새와 부드러운 바람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바지에 손을 넣어 자신의 다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바지 아래 숨겨진 그 울퉁불퉁한 흉터. 예전에는 수치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했던 그 상처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기계 속으로 몸을 던져 자신을 살려냈다는 증거, 그 고귀한 사랑의 낙인이었습니다. 민주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떨리는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진짜 잠을 자러 간다. 20년 동안 너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참 행복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 민주는 고개를 숙여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비석의 돌이 햇볕을 받아 따뜻하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전 아버지가 건네주던 그 든든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이제 약 없어도 푹 자. 이제 아무도 아빠 안 괴롭혀. 내가 다 지켰어. 민준의 속삭임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비석 위에 잠시 머물다 날아갔습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으로 얻어낸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을 누구보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엄마 영애가 민준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아빠의 묘소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소파 위에서 억지로 감은 눈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깨어있는 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숲의 소리들이 비로소 단잠에 든 아버지를 위해 불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잠들지 않았다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20년의 침묵을 견뎌낸 것은 오직 자식을 향한 사랑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 밤에는 곁에 있는 가족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바로 우리를 지탱해온 힘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